그다음은 이제 프로세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저희 블루님의 전문 분야. 사실 디스플레이 리뷰 하시기 전에 전문 분야셨죠. 일단은 이름이 좀 놀랐죠. 이름이 원래는 뭐 다들 M1X라고 일 거라고 뭐 여태까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애플이 뭐 아이패드도 그렇고 A12랑 A12X였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 M1X가 아니라 M1 프로랑 M1 맥스로 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왜 기존에 그거를 깨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M1이라는 브랜딩의 가치를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M1이라는 M1 맥북 에어랑 M1 맥 미니, M1 맥북 프로 작년에 나온 그거가 나오면서 이 M1이라는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이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괜시리 길고 좀 난해한 이름보다는 이 M1이라는 이름이 달린 애들은 빠른 애들이다. 그리고 뭐 새로운 프로세서고 그다음에 기존 애들보다 월등히 빠르고 배터리도 덜 먹고 그런 애들이다. 그렇게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박힌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에 저한테 뭐 이제 M1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이제 후배가 있었을 정도니까 뭐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애, 잘 하는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M1X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M1이라는 그거를 이제 약간 브랜드화를 시키자는 얘기가 아마 애플 내부에서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M1 프로랑 M1 맥스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 M1 프로랑 M1 맥스가 이제 기존 M1에 비해서 뭐가 더 좋아졌는지는 저 이제 블루님께 설명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맥스라는 이름은 정말 최악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맥스는 진짜 특히 영어권에서는 아주 욕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맥 컴퓨터를 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맥의 복수형은 맥스입니다. 그리고 M1 프로 위에 있는 건 M1 또 맥스죠. 구분이 안 돼요. 발음이 똑같아서 아주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의 공식 명칭은 M1 맥스 칩일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맥스라고 짓지 말던가. 근데 이름을. 프로 위에 없잖아. 뭘 할 거야? 뭘 할까요? 프로 울트라 캡숑 뭐 이런 거에? 울트라 됐네. 차라리 근데 울트라라고 하면 삼성 따라한다고 또 그럴 거야. 뭐 서로 베끼는 거 하루 이틀 아닌데 이름 하나 정도 베끼면 되지.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미 아이폰에서 맥스라는 이름 많이 써서 그게 이제 됐으니까 뭐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사실 근데 뭐 그거는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상황이지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우린 알 바 아니야. 하여튼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블루님. 네, 그래서 이제 M1에서 M1 프로랑 M1 맥스로 오면서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코어를 썼어요. 이제 B코어, 리틀코어 전부 다 같은 코어를 썼는데 이제 B코어 개수가 2배로 늘어나고 리틀코어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해서 8코어에서 10코어 구성이 됐죠. 원래는 4 플러스 4 해서 8이었는데 이제는 8 플러스 2 해서 1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B코어가 성능이 당연히 훨씬 높으니까 B코어가 2배가 되면서 이제 전체 성능이 70%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사실 그 모든 프로세서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그 일을 분배받아서 동시에 일을 끝내고 이런 이상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리얼월드 벤치마크들에서는 이제 70%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뭐 성능 향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던가 이런 거를 스케일 아웃이 맞죠? 스케일 아웃이랑 스케일 업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스케일 아웃 맞는 것 같아요. 스케일 아웃이 맞는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이 예, 맞아요. 스케일 업은 이제 코어 하나의 능력을 더 늘려서 성능을 높이는 접근 방식이고 스케일 아웃은 코어를 더 많이 넣어서 그 성능을 올리는 접근 방식인데 이제
M1의 코어를 그대로 쓰면서 스케일 아웃을 한 칩이 M1 프로다. M1 프로랑 M1 맥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스케일 아웃을 근데 이제 하게 되면서 뭐 CPU도 스케일 아웃이 됐고 GPU도 스케일 아웃이 됐고 M1 프로 같은 경우에는 GPU가 8코어에서 16코어 2배로 늘어났고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8코어에서 32코어 4배로 늘어났죠. 물론 이제 16코어 말고 14코어 구성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최대, M1 프로의 최대, M1 맥스의 최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래픽 유닛 그래픽 유닛 안에 보면 이제 컴퓨터 연산 유닛이 있고 그리고 텍스처를 집어넣는 텍스처 매핑 유닛이 있고 이제 또 레스터라이저 그 그린 3D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 자체는 3D가 아니라 2D잖아요. 결국 이제 이 2D 이미지로 만드는 레스터라이즈 과정을 담당하는 레스터라이저라는 하드웨어가 이제 내부 GPU 내부에 있는데 보통은 이제 컴퓨터 코어가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것들이 배수로 해서 따라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M1 프로랑 M1 맥스 보니까 레스터라이저랑 텍스처 매핑 유닛 같은 것들이 그냥 그대로 배수로 따라 2배, 4배 이렇게 따라 올라갔더라고요. 그냥 그런 컴퓨터 유닛을 다 컨트롤 CV 한 느낌인가요? 예, 진짜로 그 기존에 있던 그 GPU 블록 자체를 컨트롤 CV 해가지고 늘려놓은 이제 그런 형태고 보통은 이제 컴퓨터 유닛이 늘어나면서 이제 텍스처 매핑 유닛이랑 레스터라이저는 좀 덜 늘어나는 그런 편인데 이제 정직하게 2배 늘어나면서 그 컴퓨터 유닛 규모에 비해서 레스터라이저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좀 재밌는 아키텍처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해서 좀 제대로 그 여기서 돌아가는 뭐 3D 게임 같은 게 있으면 사실 게임 성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하드웨어 구성인데 사실 제대로 실제로 돌아가는 와우 게임이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우가 M1에서 돌아갑니다. 네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저도 그 지금 벤치마크 한다고 쭉 찾아봤는데 거의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제타 통해서 돌아가는 게임들은 좀 있는데 그 네이티브 M1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 네이티브로 CPU 코드가 돌고 메탈로 GPU 쪽이 짜져 있는 게임은 거의 와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애플 아케이드 게임도 있긴 있겠죠. 예, 그런 그 이제 게임 같지 않은 게임들은 좀 빼고. 왜 그래요? 애플은 그게 매우 중요한 게임 그거라고요. 그냥 애플한테는. 그게 매우 중요한 게임 그거니까 아직까지 게임 시장에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래요. 이거는 애플이 게임 쪽으로는 사실 이제 당연히 요 하드웨어의 성능을 게임에서 제대로 사용할 방법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애플이 미래에 뭐 예를 들어서 애플 TV를 콘솔처럼 만든다던가 뭐 애플 아케이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 뭐 맥 자체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게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뭐 애플이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요거는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M1 프로나 M1 맥스에 들어가 있는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하라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이제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렬로 연산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코어라고 하는 단위, CPU에서 코어가 뭐 지금 M1 프로나 맥스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10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코어 단위가 사실 M1 맥스에 있는 GPU로 따지면 그 한 4096개의 익스큐션 유닛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병렬 처리에 특화된 그런 형태의 하드웨어가 GPU고 그 말인 즉슨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GPU가 이렇게 스케일 아웃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도 스케일 아웃이 됐어요.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처음 소개하면서 그게 작년 WWDC였죠? 네, 작년이었죠. 예, 작년 WWDC 때 애플 실리콘을 처음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때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SoC 형태의 이제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프로용 사실 프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제 그런 게 들어온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없었죠.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도 많았는데 뭐 실제로 구현을 했고요. 뭐 사실 그 요즘 PS5나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요런 데 들어가는 APU들이랑 구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도 보면 CPU랑 GPU가 이제 한 칩 안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거기도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그 통합 메모리가 GDDR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 메모리를 LPDDR5를 사용을 하면서 버스를 512비트까지 굉장히 넓게 잡아서 M1 프로 같은 경우에는 200GB 초당 200GB의 메모리 대역폭,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초당 400GB의 메모리 대역폭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GPU에 충분한 메모리 대역폭을 공급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M1 맥스 기준으로 최대 400GB 초당 400GB의 메모리 대역폭 중에 한 200GB 이상을 CPU가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아난드텍 분석을 보니까. 220GB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갈구면. 예, 그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CPU가 메모리 대역폭을 그 정도를 접근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그 소비자용 아키텍처에는 지금 없고요. DDR5로도 그게 반도 안 나오잖아요. 예, DDR5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DDR4 3200MHz 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그 사실 메가헤르츠라는 거는 실제 그 동작 클럭이 아니라 실효 클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MT 뭐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3200MHz 램 기준으로 이제 듀얼 채널로 적용을 했을 때 51.2GB per 초가 나와요. 128비트 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51.2GB 초당 51.2GB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M1 프로 M1 맥스의 CPU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 이제 대역폭이 220GB가 넘으니까 이제 그거랑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DDR5 6400 실효 클럭 6400을 기준으로 봐도 그냥 데스크톱 클래스에서는 이게 100GB 초당 100GB 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HEDT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레드리퍼나 뭐 이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쿼드 채널 메모리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DDR5 6400MHz 기준으로 쿼드 채널로 가면 이제 비로소 200GB 초당 200GB 대역폭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준으로는 이제 상당히 넓은 메모리 대역폭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사실 이제 CPU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대역폭이 그 정도로 그게 사실 최대한 메모리 대역폭을 많이 쓰도록 만들었을 때 그 정도를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메모리 대역폭만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M1 프로랑 M1 맥스 사이의 CPU 성능 차이는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메모리로 인한 CPU 성능 저하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애플도 사실 M1 프로랑 맥스를 이제 발표해서 CPU끼리 이제 전력 비교할 때는 M1 프로, 맥스를 묶어가지고 이제 같은 커브를 그렸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CPU 성능에서 M1 프로와 맥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맥북 프로 16인치에 들어가는 M1 맥스에서는 하이파워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보니까 이제 CPU를 오버클럭 하는 건 아니고 GPU의 클럭을 올리는 쪽으로만 동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직접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CPU 자체는 M1 프로나 맥스나 14인치나 16인치나 이제 그 8코어 좀 제일 깡통 구성을 택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비슷한 수준의 CPU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M1에서 살짝 더 그 제조 공정 자체도 업그레이드 된 게 있고 해서 한 5%에서 7% 정도라도 싱글코어 성능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뭐 어디서 보니까 그냥 공정도 그대로 쓰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그래서 뭐 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된 건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위로 사실 클럭 마진이 조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M1 때 타이트하게 클럭 마진을 꺼내 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CPU 성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낮은데 사실 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거고 그거는 사실 M1 프로나 M1 맥스의 CPU만 해도 이제 요 정도의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U 중에서는 뭐 인텔 AMD 통틀어서 최상급 CPU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GPU 역시 거의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 아키텍처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전성비가 높다는 건데 요 전성비가 사실 데스크톱에 가도 심지어 전성비는 중요합니다. 현대 프로세서 설계에서는. 그렇죠. 왜냐면은 몇몇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그 전력 소모량에 대한 제한을 거는 법을 발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정확한 그런 모르는데 그래서 막 델 에일리언웨어의 몇몇 게이밍 데스크톱이 너무 전기를 많이 써제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성비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 성능 향상을 하는 방법 중에서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케일 아웃이 잘 되려면 전성비가 좋아야 돼요. 전성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 개 뭉쳐봐야 불덩이밖에 더 되지 않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쿨링할 수 있는 그거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액화질소를 들이부으면서 아무리 데스크톱이라고 해도 그 벽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전력을 이제 무제한으로 땡겨 쓸 수 있는 무제한에 가깝게 땡겨 쓸 수 있는 데스크톱이라고 해도 이제 실리콘 칩이라는 거는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 작은 그렇죠? 바위에서 일정 이상의 열이 발생하면 그거를 쿨링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데스크톱 5800X 뭐 이런 최신 CPU들만 해도 이제 올코어 모든 코어가 이제 쫙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뭐 진짜 그 흔히 짭 수냉 쿨러라고 하는 그 3열라디짜리 수냉 쿨러를 써서 시켜줘야 뭐 제대로 성능이 나오고 뭐 이런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여기서 전력 소모량을 더 늘려서 성능을 높이는 거는 사실상 이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사실 요 얘기가 나온 거는 2000년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고 펜티엄 막 4GHz 뭐 이러고 있을 때 기가헤르츠 싸움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CPU 심지어 데스크톱 벽에서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데스크톱 CPU에서도 이제 전력대 성능 B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설계 매트릭 중에 하나로 여겨졌고 뭐 노트북 배터리로 동작되는 노트북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요 전성비가 대단히 하죠. 전성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전성비가 대단히 좋다는 게 이제 요번 애플 실리콘의 지금까지 왔던 애플 실리콘의 특징이고 덕분에 이제 M1 프로나 M1 맥스에서 이제 스케일 아웃을 했을 때 그 스케일 아웃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인텔 16인치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가 8개로 늘어났는데 시네벤치 기준으로 이제 멀티코어 점수가 싱글코어 점수의 8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제가 쓰는 데스크톱
CPU, 거기는 쿨링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멀티코어 점수가 싱글코어 점수의 9배가 넘게 나왔어요. 코어가 8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8배를 넘는 성능 향상은 이제 SMT 기술, 1개 코어에 2개 스레드가 동시에 정확히는 이제 2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술인데 이제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시장에 있는 제품 중에서는 2개보다 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돌리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가 2개 스레드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뭐 IBM의 파워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1개 코어에서 4개 스레드를 동시에 돌린다거나 그런 짓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는 이제 쿨링에 제약이 없으면 스케일아웃을 했을 때 그 SMT 기술의 그거에 힘입어서 9배가 넘는 성능 향상이 나와야 되는데 제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이제 8배도 안 되는 성능 향상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 열 장벽에 부딪히는 전력 장벽, 열 장벽, 노트북에서는 이제 둘 다 중요하니까 부딪혀서 이제 스케일아웃이 제대로 완벽하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이라는 플랫폼 특성상 더 이상 스케일아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뒤에 나올 데스크톱 프로용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훨씬 더 스케일아웃을 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루머에 나오는 걸로는 이제 지금 요번에 나오는 요 M1 맥스를 최대 이제 4개까지 이어붙여가지고 그 거대한 그 MCM 방식으로 지금 라이젠처럼 그런 MCM 방식으로 요 칩을 4개를 연결해가지고 거대한 이제 칩으로 스케일 아웃을 하는 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게 가능한 것도 이 칩의 대단한 그 전성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전성비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제 전성비만 높고 절대 성능이 낮으면 이제 그거는 그 데스크톱 필드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절대 성능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상황에서는 전성비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됐나요? 더 부족한 설명이 프로레즈 얘기를 안 했구나. 하드웨어 가속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중간중간에 많이 좀 널뛰기 하긴 한데. 근데 어지간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한 것 같고, 프로레즈나 뭐 이제 다른 미디어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기존 프로세서들에도 있었죠. 뭐 H.264, H.265 그리고 뭐 VP9 같은 거 최신 GPU들에는 이제 가속 기능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CPU, GPU, 범용 연산을 할 수 있는 유닛에 대한 얘기였고요. 가끔씩 이제 MPU 있죠? 몇 코어였죠? 16코어였나? 16코어. 근데 MPU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실망스럽긴 한데 MPU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데, 사실 M1이랑 똑같죠, 개수가. M1이랑 똑같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A15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MPU가. A15 같은 경우에는 15조회 이상, 초당 15조회 이상 연산을 하는데 이제 지금 M1 프로, M1 맥스, M1 전부 다 초당 11조회 정도 연산을 수행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 MPU는 이제 근데 사실 인퍼런스에만 쓰는 것 같더라고요. 트레이닝에 쓰는 코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로에 오면서 더 늘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게 트레이닝에도 쓸 수 있는 코어가 되면 이제 그때는 프로용에 좀 더 듬뿍듬뿍 넣어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인퍼런스 트레이닝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좀 알아듣기 어려우실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 딥러닝의 머신러닝에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써먹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추론 과정이라 그래요. 추론이면 인퍼런스고 이제 학습이면 트레이닝인데, 사실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소비자 기기에서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기본이고, 물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이미 학습이 돼 있는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네트워크의 전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일부만 좀 더 이제 그 개인 데이터에 맞게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쓰이는 연산 성능 자체는 훨씬 이제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반대로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애플 칩에 들어가고 있는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추론 과정에서만 관여하는, 추론 가속에만 관여하는 이제 코어에 가깝고, 이 말인 즉슨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보다는 이미 학습된 네트워크를 그냥 사용하는 데 이제 쓰이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뉴럴 엔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얘가 프로라고 이제 딱히 더 많이 늘려주지는 않은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학습을 만약에 하게 되면 텐서플로우 같은 그 거를 애플이 이제 직접 포팅을 했어요, 맥에다가. 사실 원래는 이제 맥용 텐서플로우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게 GPU가 쿠다만 지원을 했어요, 엔비디아 GPU. 근데 이제 맥에 우리가 엔비디아 GPU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게 언젠지를 생각해보면 한 2012년인가 그쯤이었나요? 뭐 한 거의 10년. 예. 그때는 그 엔비디아에 그게 그 쿠다 코어가 충분히 있긴 했었나라는 의문부터 일단은 좀. 아마 맥북 프로 레티나 처음 나왔을 그때가 아마 마지막이지 싶은데. 예, 그래서 거의 뭐 2012년 뭐 그 정도면 한 10년 정도 된 얘기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처음에 맥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쿠다 엔비디아 맥만 지원을 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그 GPU로 트레이닝하는 지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맥용으로는 텐서플로우 CPU 버전만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PU는 GPU에 비해서 병렬 연산 성능은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PU로는 사실상 제대로 된 그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론도 사실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추론 정도는 되는데 이제 좀 큰 모델의 추론만 가도 CPU는 힘들어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학습은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플이 그 텐서플로우를 이제 메탈 같은 거 백엔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직접 그 기여를 했어요. 텐서플로우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애플이 이제 직접 기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텐서플로우가 다시 맥으로 돌아오게 됐고, 이제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RTX 3090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쓰이는 워크스테이션, 뭐 테슬라 V100 뭐 이런 GPU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M1 Max의 GPU 성능이 떨어집니다만, 뭐 이제 또 이런 노트북에서는 또 충분한 훌륭한 성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GPU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대단히 늘어났거든요. 아까 전에 아마 쿠도구님께서 건너뛰었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가 되면서 GPU가 이제 메인 메모리 전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를 학습시킬 때 중요한 게 메모리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RTX 3080 같은 경우에는 그 황가놈이 VRAM을 10기가만 달아주고, 3090은 24기가를 달아준 다음에 꼬우면 3090 사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사실 VRAM이 부족하면 그 돌릴 수 있냐 없냐가 갈려요. 사실 VRAM이 부족해도 그 메인 메모리에서 땡겨오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이 되기는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렇게는 그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그 지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GPU의 VRAM의 모델을 핏하게 맞춰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옛날에는 엄청 신경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용도로 VRAM이 막 32기가씩 달려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비싼 그래픽 카드들이 있는데, M1 프로 같은 경우에는, M1 프로나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는 최대 32GB, 맥스는 최대 64GB의
VRAM이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제로는 그 램 중에서 CPU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를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이 M1 Max 풀옵션 먹인 그 맥북 프로랑 비슷한 가격의 그래픽 카드가 접근할 수 있는 VRAM만큼을 M1 Max가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텐서플로우만 이게 돼 있는데 뭐 좀 더 많은 그 API들, 파이토치라든지 뭐 이런 API들이 이제 포팅이 들어오게 된다면 맥에서 이제 정말 메인 그 커다란 네트워크에 제대로 된 데이터셋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한 거를 오케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면 서버에 올려서 실제로 학습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딥러닝 모델 같은 거 돌릴 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로컬 리눅스 컴퓨터가 1080을 갖고 있었는데 걔가 램이 8기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막 램이 16기가 뭐 24기가 이렇게 되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 있었는데 제 로컬 컴퓨터 VRAM이 8기가밖에 안 되니까 제 로컬 컴퓨터에서 그 테스트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좀 더 이제 배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테스트해보고 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이게 첫 번째 한 에포크가 돌아가는 것까지 본 다음에 일단 제대로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감을 잡고 올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돌다 중간에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에포크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서 실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돌려놓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왔더니 뭐 한 5분 돌다 뻗었더라 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하루가 뭐 8시간이 지났으니 학습이 이 정도는 됐겠지 하고 와서 보니까 막 에러 메시지 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내 로컬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확장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레즈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 하드웨어예요. CPU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PU, GPU 같은 경우에는 범용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 중에서 호환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윈도우네요. 윈도우 쪽이네. 윈도우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CPU랑 GPU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프로레즈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CPU랑 GPU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범용으로 그 돌아갈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호환성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영어라는 언어 뭐 이건 문자라고 보자. 알파벳 문자를 쓰는 나라가 한글을 쓰는 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뭐 이제 사용하는 인구수로 봐도 그렇고 이제 나라의 개수로 봐도 그렇고 이제 훨씬 더 엄청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 한글도 범용적인 문자고 알파벳도 범용적인 문자예요. 알파벳으로도 이제 복잡한 글을 쓸 수 있고 한글로도 그 알파벳으로 써진 글을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랑 알파벳은 둘 다 범용적인 문자인데 그 알파벳만 사용하는 사람이 한글로 써진 글을 읽으면 못 읽잖아요. 이제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 배우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한글만 아는 사람이 알파벳으로 써 있는 글을 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을 읽고 쓰는 프로세서인 거고 애플 실리콘의 CPU, GPU는 이제 인텔 X8664 뭐 인텔 뭐 이런 그걸 했던 거는 영어를 읽고 쓰는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글을 쓰는 CPU, GPU가 범용성을 포기했다, 호환성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글과 영어가 호환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호환성을 포기하고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요거는 좀 안 맞는 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호환성 포기했는데 성능 안 나오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 말대로라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는
그 호환성을 포기해서 성능을 얻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맥OS를 쓰는 유저 자체가 적고 지금까지는 이제 PC 시장의 주류가 x8664라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안 돈다 뿐이지 그 프로그램이 여기서 안 돈다고 이게 호환성을 포기한 아키텍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후 관계가 바뀐 거고요. 뭐 이제 근데 사실 뭐 그마저도 뭐 로제타로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로제타가 이제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알파벳을 한글로 바꿔서 이제 우리의 그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는 친구한테도 이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프로레즈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더 이상 범용이 아니에요. 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드웨어고, 이제 얘야말로 그 정확히 그 표현이 맞습니다. 호환성을 포기해서 성능을 얻는 그런 이제 그 스킴이 정확히 들어가는 건데, CPU랑 GPU는 이제 범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장치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에 비해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용성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특정 목적의 일만 수행할 때는 그 부분들이 다 사라져도 되니까 훨씬 더 적은 이제 자원만으로 같은 성능을 내거나 비슷한 자원을 먹는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맥을 사용하는 프로, 여기서 말하는 프로라고 하면 진짜 프로들?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 프로라는 게 워낙 애매한데 컴퓨터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거의 모든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사실은. 예. 그렇죠. 저처럼 그냥 워드 프로세서만 쓰는데도 컴퓨터로 바꿔 먹는 사람도 프로는 프로거든요. 예, 맞아요. 그 모두가 이제 각자 자기 직업에서는 프로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프로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그 밥 벌어 먹는 일에 크리티컬하게 연관이 되는 사람들을 제가 프로라고 부를게요. 이제 근데 프로들 중에서도 컴퓨터 뭐 윈도우즈 시스템을 쓰는 프로들도 있고 리눅스 시스템을 쓰는 프로들도 있고 맥을 쓰는 프로들도 있는데, 이제 맥을 쓰는 프로들 중에 가장 그 주류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영상 편집 부분 아니면 이제 로직 같이 이제 음악 쪽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맥을 쓰는 프로들인 거고, 그러면 이제 맥북 프로나 맥 프로 같은 거는 그분들에 일단 우선적으로 타겟을 맞춰서 제작되는 게 이제 자신들의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제 좋은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레즈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레즈라는 이제 거의 상용 이제 영상 시장에서는 업계 표준 비슷하게 쓰고 있는 코덱 이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H.264, H.265 이런 것들도 다 코덱이에요. 코덱이라는 게 이제 인코딩, 디코딩을 할 수 있는 규칙.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영상이라는 거는 사진을 빠르게 이제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돌려주는 게 동영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압축을 안 하고 그냥 주르륵 저장을 한다 그러면 용량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이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사진이 10MB다. 그러면 그 사진을 1초에 30프레임으로만 붙여도 바로 이제 10 곱하기 30 하면 300MB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용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압축이 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 흔히 뭐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몇 기가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그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진 자체도 압축이 된 사진이고, 그렇게 사진으로 압축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만 압축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과 장면, 앞장면과 뒷장면들 사이의 차이를 보고 이제 그 앞프레임과 뒷프레임 사이에서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프레임 전 화면과 한 프레임 후의 화면은 사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일부만 움직이고 있고. 그럼 모든 거를 다 그 정보로 저장을 하면 아깝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부분 전 프레임 거를 보존을 하고 바뀐 부분만 그 적는다. 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게 코덱이고 그래서 이제 그 코덱이 있어야 이제 엄청나게 큰 이 영상 파일을 인코딩해서 압축된 우리가 흔히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파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파일을 해독할 때는 똑같이 그 코덱이 있어야 어떤 방식으로 얘를 해독할지 아니까 결국 이제 해독을 해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실제로 사진 한 장이 빠르게 쫙쫙쫙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걔를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CPU랑 GPU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인코딩, 디코딩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프로레즈라는 전문가들이 이제 거의 업계 표준에 가깝게 활용하는 요 코덱에 대한 하드웨어 인코더, 디코더가 칩안에 내장이 됐다라는 거고 이제 요게 사실 굉장히 큰 이런 프로레즈 코덱을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M1 프로나 M1 맥스의 CPU, GPU 성능이 뭐 이 정도다 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CPU, GPU를 탑재한 데스크톱 PC가 있다고 했을 때 프로레즈 인코딩, 디코딩을 두 칩에 시키면 M1 프로랑 M1 맥스가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이제 요게 그 흔히 말하는 호환성을 포기해서 성능을 얻은 그런 이제 예시가 될 수 있을 거고 이제 반대로 말해서 이런 프로레즈 코덱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요 M1 프로, M1 맥스를 뭐 아무리 많은 돈을 때려박아서 그 제온에 막 수십 코어짜리 제온에 뭐 3090 4개 꼽고 이렇게 해도 M1 맥스의 그 프로레즈 인코딩, 디코딩 성능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주로 사용하시는 그 프로분들은 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좋은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저는 뭐 영상 편집을 현재로서는 안 하니 뭐 프로레스가 별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